새벽 4시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의 공기는 비릿한 피냄새와 차가운 새벽 안개로 가득 찼다. 거대한 소 한 마리가 갈고리에 걸려 공중 레일을 타고 이동하고 그 아래로 날카로운 칼날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30해 넘게 이 시장의 텃심이었던 순자는 능숙한 솜씨로 칼을 놀렸다. 6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팔 근육은 팽팽했고 발골용 칼은 뼈와 살 사이를 마치 마법처럼 파고들었다. 그녀의 낡은 앞치마에는 굳어버린 핏자국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발에는 무거운 고무장화가 신겨져 있었다. 어이 순자 할멈, 오늘 고기 상태 끝내주는데 벌써 한 마리 다 끝냈어. 옆 점포에 김씨가 말을 걸었지만 순자는 대답 대신 짧게 헛기침을 하며 고기를 갈고리에 걸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고기, 기름이 끼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시장 특유의 지독한 냄새가 뱄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이 냄새 나는 노파가 강남 한복판에 빌딩 2채를 가진 거부라는 사실을. 그녀가 악착같이 칼을 든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 현우 때문이었다.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이제 저도 자리 잡았고 돈도 버는데 왜 자꾸 시장에 나가세요? 현우가 그럴 때마다 순자는 그저 웃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아들이 번 돈은 오롯이 아들의 인생을 위해 쓰이길 바랐다. 그래서 그녀는 수천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매일 새벽 피냄새 속으로 뛰어들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순자의 며느리 지영은 거울 앞에서 수백만 원짜리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화장대 위에는 명품 에센스와 한정판 향수들이 즐비했다. 자, 이번 파티는 우리 아빠 칠순이니까 무조건 최고여야 해. 호텔은 그랜드 오션으로 예약했지. 지영은 휴대전화 너머로 파티 플래너에게 까다로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편 현우는 그저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탱해주는 현금 인출기나 다름없었다. 현우 씨, 이번에 보너스 나온 거 맞지? 아빠 시계 하나 해드려야 해. 롤렉스 신상 나왔다던데?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서류를 검토하던 현우가 피곤에 찌든 눈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지영아, 이번 달엔 대출이자도 많고 어머니 용돈도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대. 지영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다. 어머니, 그 시장 노인네한테 무슨 돈이 더 필요해? 고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시장에서 돈 긁어 모으시잖아. 그 돈이면 충분해. 우리 아빠 칠순이 먼저지. 시어머니 무릎이 먼저야. 현우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었다. 그는 최근 아내, 사치와 장인, 어른의 사업 실패 뒷수습을 하느라 잠을 줄여가며 야근을 반복하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하며 찬물을 들이켰다. 오전 10시 대기업 마케팅 팀장인 현우의 사무실. 현우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팀원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현우는 책상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거대한 어둠이 그를 덮쳤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마장동 시장에서 점심을 먹으려던 순자의 낡은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예, 뭐라고요? 우리 현우가. 순자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렸다. 택시 안에서 그녀의 손은 사정없이 떨렸다. 피냄새가 밴 시장 옷차림 핏물이 묻은 고무장화 그대로였다. 강남의 대학병원 응급실 앞. 순자가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수술실로 실려간 뒤였다. 현우야, 내 새끼 어딨어? 순자가 울부짖으며 응급실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비릿한 냄새가 복도를 메웠다. 그때 복도 끝에서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은 지영이 다가왔다. 그녀는 코를 막으며 질색하는 표정으로 순자를 멈춰 세웠다. 어머니,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꼴로 와요. 지영과 현우는 우리 현우 어떻게 된 거야? 순자가 지영의 팔을 잡으려 하자
지영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그녀를 밀쳐냈다. 아, 옷 버리게 왜 이래요. 이 피냄새 좀 봐. 어머니 친구들 다 보는데 쪽팔리게 정말. 가서 내 자식이나 챙겨요.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지영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남편이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그녀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더러운 옷차림과 남들의 시선만 보였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현우가 죽어가는데 옷이 문제야 냄새가 문제냐고.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에서 명품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옷을 닦아냈다. 수술비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 지금 아빠 칠순 잔치 마지막 미팅 가야 하니까 어차피 의사가 최선을 다하겠죠, 뭐. 지영은 차갑게 돌아서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아, 짜증나. 병원 로비에 고기 비린내 다 배겠네. 순자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수술실 위,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그녀의 피 묻은 장화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평생을 참아온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평생 자식을 위해 휘둘러온 칼날이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해야 한다는 신호였다. 아들의 수술비 결제 순간 지영의 카드가 한도 초과로 거부당한다. 그 이유가 장인의 칠순 파티를 위한 호화로운 호텔 예약 때문임이 밝혀지고 순자는 생애 처음으로 김 실장에게 비밀스러운 전화를 건다. 병원 복도의 시계는 잔인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수술실 입구의 붉은 등은 여전히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순자는 그 아래에서 망령처럼 서 있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그녀의 피 묻은 장화와 시장 옷차림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순자가 걸어온 길을 따라 거뭇한 핏물 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저기 아주머니, 다른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여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져서요. 젊은 청소 노동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순자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마른 손으로 바닥을 닦아내려 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저 안에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그녀가 낡은 앞치마 자락으로 바닥을 문지르자 오히려 고기 기름 냄새가 더 진동했다. 그때 저 멀리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지영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아직도 안 가셨어요. 제가 그 옷차림으로 여기 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영은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수술실 안에서 남편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잊은 듯했다. 지영아, 현우 수술이 아직 안 끝났다. 수술비랑 입원 수속은 어떻게 됐니? 순자의 물음에 지영은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 진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짜증 나 죽겠어요. 원무과에서 자꾸 보호자 부르잖아요. 어머니가 가서 좀 하시면 안 돼요? 두 사람이 원무과 창구로 향했다.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현우님, 보호자분 응급수술비랑 병실 예약금 해서 우선 울로 500만 원 결제하셔야 합니다. 입금 안 되시면 처치가 늦어질 수 있어요. 지영은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가장 비싼 로고가 박힌 신용카드를 꺼내 던지듯 내밀었다. 자요, 긁어주세요. 하지만 몇 초 뒤 기계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직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보세요. 한도가 얼마나 높은 카드인데 손님 다시 확인해도 한도 초과로 나옵니다. 다른 카드 없으신가요? 지영은 당황하며 다른 카드 2장을 더 꺼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전부 결제 거절이었다. 순자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지영의 팔을 잡았다. 지영아, 어떻게 된 거냐? 현우가 매달 가져다주는 월급이 얼만데 카드 한도가 다 찼다는 게야. 지영은 순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어머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이번에 아빠 칠순 잔치 호텔 예약하느라 좀 썼단 말이에요. 그랜드 오션 호텔 대관료에 샴페인 값까지 선결제하느라.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 아빠 칠순 내 남편은 지금 머리를 열고 수술을 받는데
사돈 칠순 파티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다 썼다고. 아, 그럼 어떡해요. 이미 예약한 건데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만 줄 아세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고기나 써시니까 이런 고급 호텔 문화는 모르시겠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다고요. 지영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당당했다. 오히려 남편이 하필 이 타이밍에 쓰러져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듯 씩씩거렸다. 원무가 선생님 잠시만요. 제 남편이 깨어나면 바로 결제할게요. 일단 수술부터. 원무가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보호자분 계속 결제가 안 되시면 일반 병실로 옮기셔야 하고 수술 후 집중 치료실 입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눈이 순자를 향했다. 비열한 빛이 번뜩였다. 어머니 시장에서 번 돈 좀 있을 거 아냐? 그 쌈짓돈 좀 내놔봐요. 현우 씨가 어머니한테 매달 보낸 용돈만 해도 꽤 될 텐데 이럴 때 써야지 뭐 하고 계세요? 순자는 허탈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바쳐온 자신에게 아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여자가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순자는 지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의 순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너 정말 사람이 맞니?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돈 없으면은 없다고 하던가 왜 사람 인성을 따져요? 지영은 콧방귀를 뀌며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와 카톡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 쓰러져서 파티 망치게 생겼어 유유라는 메시지가 순자의 눈에 들어왔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병원 복도 구석 인적이 드문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날꽃대 묻은 폴더폰을 꺼냈다. 지영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전화번호부에 단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예,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 순자의 재산을 30년간 관리해온 비서실장 재훈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김 실장, 나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랜드 오션 호텔 소유주 확인해봐.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병원비 1억 선입금해라. 강남 성모병원 원무과장한테 내가 직접 전화한다고 전하고.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김 실장, 우리 며느리라는 저 아이 지영이가 예약했다는 파티장. 그거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둬. 재훈이 의아한 듯 물었다. 얘 그대로 두라고요? 그래, 아주 화려하게 준비해줘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파티가 될 수 있게 내가 직접 가서 또 축하해줄 생각이니까. 전화를 끄는 순자는 창밖을 보았다. 비린내 나는 고무장화를 신은 노파의 등 뒤로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순자는 남몰래 거액의 병원비를 결제하고 현우의 수술을 무사히 마친다. 한편 지영은 시어머니가 돈을 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친구들과 호텔 파티를 강행하고 순자는 피 묻은 장화 차림으로 그 화려한 파티장에 발을 들이는데 현우의 수술은 8시간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는 당분간 의식이 없을 것이며 중환자실에서 예우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창백한 얼굴로 각종 기계에 의지해 숨을 내뱉는 아들을 보며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아들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며느리 지영은 이미 병원을 떠나고 없었다. 그녀가 남긴 건 어머니가 좀 지키고 계세요. 전 아빠 칠순 잔치 손님 맞이 가야 해서요. 라는 차가운 문자 한 통뿐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거친 손을 한 번 더 어루만진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5성급 호텔 그랜드 오션. 입구부터 화려한 꽃장식과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귀빈들이 끊임없이 들어서고 있었다. 호텔 3층 대연 대회장에서는 지영의 아버지 상철의 칠순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어머 지영아, 오늘 너무 예쁘다. 이 드레스 샤넬 신상이지.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사위가 병원에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딸이 이렇게 크게 잔치 열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영은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은 잊은 듯 수백만 원에 수백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리며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상철 역시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의 축하를 만끽하고 있었다. 사위의 목숨값으로 예약된 이 화려한 파티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였다.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보세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비키세요. 내 며느리 보러 또 온 거니까. 익숙하고도 투박한 목소리.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노인 한 명이 서 있었다. 마장동 시장에서 바로 온 듯한 낡은 작업복 군데군데, 핏자국이 말라붙은 앞치마, 그리고 바닥에 검은 물자국을 남기는 묵직한 고무장화. 순자였다.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뭐야, 저 할머니 시장에서 길을 잃고 들어온 거 아냐? 냄새 좀 봐. 생선 비린내인지 고기 비린내인지. 여기 호텔 맞아.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순자에게 달려왔다. 어머니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 꼴로 나타나요? 제정신이에요. 지영은 낮게 읊조리며 순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하지만 순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영의 화려한 드레스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지영아, 현우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 그런데 넌 여기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내 남편 피 같은 돈으로 이 파티가 열리냐고. 아, 진짜 쪽팔리게. 왜 이래? 어머니가 돈 보태줬어요. 현우 씨가 벌어온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간섭이냐고요? 지영은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더욱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지영의 아버지 상철이 다가왔다. 사부인, 이게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좋은 날에 시장 냄새 풍기며 오다니요. 예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순자는 헛웃음을 지었다. 예의 내 아들이 죽어가는 돈으로 사돈 칠순 잔치하는 게 예의입니까? 당신 공장빚 갚아준 게 누군데 감히 나한테 예의를 노네. 상철이 당황해 말을 더듬자 지영이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물을 순자의 얼굴에 끼얹었다. 촤악, 차가운 물이 순자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당장 나가요. 보안 요원들 뭐해요. 이 노인네 안 끌어내고 더러운 비린내 때문에 손님들 다 가겠네. 지영은 자신의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경멸하듯 순자를 쳐다봤다. 순자는 얼굴에 흐르는 물기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입가에 맺힌 물방울이 피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폴더폰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순자의 눈빛이 돌변했다. 더 이상 인자한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마장동의 거친 사내들을 호령하며 제국을 건설한 여제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나다. 순자의 낮은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 당장 이 호텔 총지배인 올라오라고 해. 그리고 이 연 회장에 있는 모든 음식이랑 술 당장 치워버려. 내 호텔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당장 쫓아내란 말이다. 지영은 코웃음을 쳤다. 어머, 미쳤나봐. 내 호텔 어머니 시장에서 고기 썰더니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그 순간 연 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 수십 명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맨 앞에는 이 호텔의 총지배인과 순자의 오른팔 김 실장이 서 있었다. 그들은 지영을 지나쳐 물에 젖은 채 고무장화를 신고 있는 순자 앞에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영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호텔 연 회장에는 무거울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샴페인 잔 조각들과 그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고무장화 신은 노인에게 꽂혔다. 회장님이라니요? 김 실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다. 그녀가 그토록 공을 들여 아부하던 김 실장이 자신이 고기 비린내 나는 노인네라며 멸시하던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굽히고 있었다. 김 실장은 지영을 쳐다보지도 않는 채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이곳 그랜드 오션 호텔을 포함한 SJ홀딩스의 실소유주 욕분 회장님이십니다. 최지영 씨, 당신이 지금까지 휘두르고 다닌 모든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야 눈에 보입니까?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영은 뒷걸음질을 쳤다. 주변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저 할머니가 진짜 회장이었어. 지영이 시어머니, 아니야, 제 아까 물까지 끼얹었는데. 순자는 얼굴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호텔 총지배인을 바라보았다. 총지배인,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연회장 대관 비용 누가 결제했나? 총지배인이 서류를 확인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현우 팀장님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로 전액 선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병원비 결제 시점에서 이미 한도가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지영에게 다가갔다. 지영은 공포에 질려 어깨를 떨었다. 지영아, 내 아들은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을 뻔했다. 그런데 넌 내 아들 피 같은 돈으로 이 화려한 파티를 열었어. 그것도 모자라 이 호텔의 주인인 나한테 물을 끼얹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모르고 몰랐으면 죄가 없어지나. 순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연회장을 울렸다. 지영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방금 전 순자가 당했던 수모를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다. 이건 내 아들의 몫이다. 짝 한 번 더 이번에는 지영의 반대편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건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짐승처럼 구는 너에 대한 어미의 가르침이다. 지영은 뺨을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친구들도 지영의 아버지 상철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순자의 등 뒤에 서 있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뿜어내는 기세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이 파티 당장 중단시켜. 여기 깔린 음식 술꽃장식. 단 하나도 저것들 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그리고 사돈. 순자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당신 공장 내 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잊었나? 내일 오전 중으로 투자금 전액 회수할 테니 그리 알아. 내 아들 목숨값으로 호의호식하는 꼴 이제 더는 못 봐. 사사부인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딸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상철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고무장화를 직직 끌며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영아, 너 오늘 내 냄새가 더럽다고 했지. 순자가 멈춰서서 어깨 너머로 말했다. 내일부턴 그 비린내라도 맡고 싶어질 거다. 네가 가진 모든 것 신발 한 짝까지 전부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뺏어줄게. 기대해라. 순자가 연회장을 나가자마자 호텔 직원들이 달려들어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쫓겨나듯 밖으로 밀려나갔고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홀로 남겨진 지영은 엉망이 된 드레스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다. 아, 이럴 순 없어. 그 노인네가 그럴 리 없다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 순자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 안에는 비린내가 진동했지만 김 실장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 나 정말 모질게 살았지. 내 자식 하나 지키려고 칼 갈며 살았는데 결국 그 칼로 며느리를 쳤네. 그건 칼이 아니라 매입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쳐야 할 매였습니다. 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등에는 아까 물을 닦아낼 때 묻은 지영의 화장품 냄새와 자신의 고기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순자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현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순자는 아들의 마른 손을 잡고 낮게 읊조렸다. 현우야, 엄마가 다 치워놨다.
내 주변에 꼬인 독사들 엄마가 싹 다 잡아 죽일 테니까. 넌 그냥 깨어나기만 해라. 응? 알겠지. 그때 순자의 폴더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김 실장이 보낸 정보였다. 회장님, 며느리 최지영 씨가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접촉해 아드님의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미 서류 위조에 착수한 듯합니다. 순자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오냐 지영아, 네가 지옥불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순자는 지영의 서류 위조 증거를 잡기 위해 김 실장과 함께 비밀 작전을 시작한다. 한편 모든 지원이 끊긴 지영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하고 궁지에 몰린 그녀는 마지막 도박으로 현우의 인감도장을 훔치려 병원에 잠입하는데 화려했던 파티가 지옥으로 변한 다음 날 아침 지영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에는 이른 아침부터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안 치워요. 잠에서 덜 깬 지영이 소리를 질렀지만 정장을 입은 사내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최지영 씨 본 주택의 소유주인 홀딩스 측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즉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박현우 씨 명의의 모든 계좌와 법인카드는 부정 사용 의심으로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지영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같았다. 친정아버지 상철의 공장에도 이미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기계를 멈춰 세웠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이 노인네가 진짜로 나를 말려 죽이겠다는 거야?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에게 남은 건 백화점에서 할부로 긁어놓은 명품 가방 몇 개와 텅 빈 통장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다. 지영은 서둘러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서류는 다 준비됐나요? 현우 씨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파트명의 이전이랑 비자금 계좌 이체 가능하죠. 수화기 넘어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네, 서류는 다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 위임장을 위조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반드시 오늘 안으로 인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영은 눈을 번뜩이며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깊게 눌러쓰고 현우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순자가 버티고 있을 테지만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해서라도 인감을 뺏어올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순자는 중환자실 앞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회장님 예상대로 며느리가 변호사와 접촉해 아드님의 인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병원 사물함에 보관 중인 아드님의 유품과 서류 가방을 노릴 확률이 90%입니다. 순자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김 실장 그 가방 안에 가짜 인감을 넣어둬라. 그리고 쥐새끼가 덫에 걸리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알겠습니다. 보안팀은 이미 배치 완료했습니다. 순자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게 누워있는 현우를 보았다. 현우야, 엄마가 독해져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 독사를 내 곁에 두면 넌 평생 기어 다니지도 못할 게다. 잠시 후 청소부 복장을 한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로 스며들었다. 지영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현우의 이름이 적힌 개인 사물함 앞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을 연 지영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낚아챘다.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지영이 가방 안에서 인감 상자를 꺼내려던 찰나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남편 목숨보다 더 귀하더냐? 지영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방을 떨어뜨렸다. 뒤를 돌아보니 순자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청소부 옷까지 훔쳐 입고 와서 한다는 짓이 고작 남편 인감 도둑질이라니. 내 욕심의 바닥은 대체 어디냐? 지영은 당황도 잠시 이내 도끼 어린 표정으로 변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다시 쥐어짜듯 움켜쥐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아빠 공장 망하게 하고 내 카드 다 막아버리고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냐. 살아야 한다고?
내 아들 돈을 빼돌려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게 사는 거냐? 넌 처음부터 현우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저 고기 비린내 나는 집안에서 태어난 돈 많은 옥으로 봤을 뿐이지. 순자가 한 발짝 다가갔다. 지영은 뒷걸음질을 치다 벽에 부딪혔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현우 씨도 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이 인감으로 돈 좀 챙겨서 떠나주는 게 현우 씨한테도 좋을걸요. 죽어가는 남편 옆에서 병수발이나 하며 늙어 죽으라고요. 난 못해요. 지영은 가방을 품에 안고 도망치려 순자를 밀쳤다. 하지만 수십 년간 고기 덩어리를 메고 나르던 순자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순자는 지영의 팔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이거 놓으라고요? 이 무식한 할망구야. 무식한 할망구. 그래, 난 무식해서 내 자식 해치려는 짐승은 절대로 그냥 안 보낸다. 순자는 지영의 팔을 비틀어 가방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가방이 열리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그 안에는 인감뿐만 아니라 지영이 미리 작성해둔 재산 포기 및 이혼 위임장, 가짜 서류들이 가득했다. 김 실장 들어와라. 순자의 명령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과 김 실장이 들이닥쳤다. 지영은 그제야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최지영 씨 타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취득하려 한 절도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1층에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의 말에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순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현우 씨 깨어나면 제가 잘할게요. 순자는 지영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기회는 어제 파티장에서 끝났다. 너는 이제 내 며느리도 사람도 아니다. 그저 내 아들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던 기생충일 뿐이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지영의 비명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순자는 흐트러진 옷무새를 정리하며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런데 그 순간 중환자실 안에서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들어갔다. 박현우 환자님,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가져오세요.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현우야, 현우야. 며느리를 몰아낸 기쁨도 잠시 아들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순자는 수술실 앞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돈도 건물도 복수도 아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사선에서 돌아온 현우.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만 그는 모든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며 지영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려 한다. 한편 유치장에서 풀려난 지영은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당할 위기에 처하고 순자는 그런 지영에게 잔인한 제안을 던지는데 응급 상황을 알리는 기계음이 중환자실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의료진이 현우의 가슴 위로 제세동기를 갖다 댈 때마다 순자의 세상도 함께 덜컹거렸다.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현우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내 이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받고 어딜 가.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눈을 떠다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요동치던 심박수 그래프가 느릿하게 그러나 일정하게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담당 의사가 땀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정말 기적 같네요. 환자분의 삶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렸다. 아들이 살아났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한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지영의 몰골은 처참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풀려나긴 했으나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건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었다. 최지영 씨 사돈어른 공장 담보로 쓴 돈이 이자까지 해서 벌써 5억이야. 오늘 안으로 입금 안 되면 그 예쁜 얼굴에 스크래치 좀 나야겠는데. 지영은 사들부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다. 제가 곧 돈 해올게요. 남편이 깨어나면. 남편 그 양반 지금 중내사내 한다며 죽으면 상속이라도 받으려고. 근데 어쩌나 이미 압류 딱지 다 붙었던데. 사채업자가 지영의 턱을 거칠게 치켜들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 창문이 내려가며 김 실장의 서늘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만하시죠. 이분은 저희 회장님이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김 실장의 말 한마디에 험악하던 사채업자들이 깍듯이 머리를 숙이고 물러났다. 지영은 구세주를 만난 듯 차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지영이 끌려간 곳은 병원 접견실이 아니었다. 마장동 축산시장 깊숙한 곳, 순자가 평생을 일궈온 낡고 어두운 사무실이었다. 사방에서 진동하는 비릿한 곡이, 냄새와 녹슨 칼소리가 지영의 숨을 조여왔다. 순자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고기를 손질할 때 쓰는 숫돌을 갈고 있었다. 슥, 슥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방안을 메웠다. 어머니, 여기는 왜?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현우가 깨어났다. 지영의 눈에 순간적으로 희망의 빛이 스쳤다. 현우만 붙잡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정말요, 다행이다. 제가 당장 가서 간병을? 그런데 말이다. 순자가 칼을 내려놓고 지영을 쏘아보았다. 현우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 상실이야. 자기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전부 지워졌단다. 지영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기억상실 그렇다면 자기가 저지른 악행도 모른다는 뜻 아닌가. 지영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가서 아내라고 말하면?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순자가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와 갈색 유리병 하나를 올려놓았다. 여기 5억 원짜리 수표와 이혼 합의서가 있다. 그리고 이 병 안에는 현우의 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약이 들어있지. 지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선택해라. 이 5억을 받고 조용히 외국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기억을 잃은 현우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다시 아내 자리를 꿰차든지. 단 후자를 선택한다면 이 약을 현우의 링거에 매일 한 방울씩 섞어야 할 게다. 현우가 다시 기억을 찾으면 넌 감옥에 갈 테니까. 영원히 기억을 못하도록 내 손으로 남편을 병신으로 만들란 말이다. 순자의 제안은 잔인했다.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며느리의 밑바닥을 시험하는 독약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하라고? 뭐 왜 못하겠니? 남편 수술비로 파티하던 너라면 쉬운 일 아니냐? 5억이면 네 친정 빚도 갚고 다시 호의호식할 수 있어. 하지만 현우 곁에 남겠다면 평생 죄책감 속에 남편을 죽여가며 살아야지.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와 약병을 번갈아 보았다. 5억 원. 사채업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하지만 기억을 잃은 현우를 이용하면 수천억 자산가의 며느리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도 있다는 욕망이 그녀를 괴롭혔다. 시간은 10분 주마. 5억이냐 아니면 독약 든 성배냐. 순자는 다시 숫돌에 칼을 갈기 시작했다. 슥슥 지영의 심장을 베어내는 듯한 소리가 계속됐다. 지영은 눈을 충혈시킨 채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뇌회로가 굴러가는 소리가 순자의 귀에까지 들리는 듯했다. 지영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움켜쥐었다. 전 현우 씨 옆에 남겠어요. 제가 간호할게요. 기억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잘하면 되니까요. 지영의 말에 순자의 칼질이 멈췄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영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독한 멸시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래, 결국 너는 내 아들을 죽이는 쪽을 택했구나.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사무실 구석에 어두운 커튼이 젖혀지며 휠체어에 앉은 현우가 나타났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기억 상실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영가,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너란 여자는... 지영은 약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현우 씨, 당신 기억이... 아니, 기억을 잃은 적도 저 약이 진짜 독약인 적도 없었다. 순자가 차갑게 덧붙였다. 저건 그냥 비타민제다. 널 마지막으로 믿어보려 했던 현우의 마음을 네가 직접 난도질한 거야. 현우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현우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김 실장과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김 실장 예정대로 진행해. 순자의 명령과 동시에 지영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그녀가 서류를 위조해 빼돌리려 했던 자금들이 역추적되어 횡령죄로 고소되었다는 통보였다. 지영은 마장동 시장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지만 그녀를 비추는 건 화려한 샹들리에가 아니라 천장에 매달린 핏물뱅 고기 갈고리뿐이었다. 완전히 버림받은 지영은 재벌 시어머니의 갑질과 감금이라며 조작된 영상과 글을 올리고 여론전을 펼친다. 순자는 대중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지만 뜻밖의 인물이 순자의 편에 서서 증언을 시작하는데 세상은 생각보다 쉽게 선동당했고 대중은 재벌의 갑질이라는 자극적인 먹잇감을 마주하자마자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지영은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마자 비루한 고시원방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머리를 일부러 더 흐트러뜨리고 눈가에 붉은 섀도를 발라 학대당한 듯한 분장을 마쳤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지영이 올린 동영상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영상 속 지영은 파들파들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호텔 회장의 며느리였던 최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비린내 나는 축산시장 지하로 납치해 칼로 위협하고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틈을 타 저를 강제로 쫓아내려 합니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이옥분 회장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영상에는 마장동 사무실에서 순자가 칼을 갈고 있던 모습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담겨 있었다. 앞뒤 맥락이 잘린 영상 속에서 순자는 영락없는 살기등등한 가해자였고 지영은 가녀린 피해자였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마장동 고기 할머니 돈 좀 벌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칼 갈면서 며느리 협박이라니 완전 공포영화잖아. 그랜드 오션 호텔 불매합시다. 이런 무서운 노인네가 주인이라니. 다음날 아침 순자가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병원 정문 앞에는 기자들과 갑질 근절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몰려와 진을 치고 있었다. 이옥분 회장은 사죄하라. 며느리 감금 협박이 사실입니까? 고기 썰던 실력으로 사람 잡으려고 한 겁니까?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질문과 비난 속에서 김 실장이 앞장서 길을 뚫었다. 순자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그녀의 손등 위로 누군가 던진 계란 노른자가 비릿하게 흘러내렸다. 회장님, 일단 피하셔야 합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김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순자는 멈춰서서 소매로 계란 자국을 쓱 닦아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실은 고기 살점처럼 명확한 법입니다. 겉껍데기만 보고 속단하지 마세요. 순자는 그 길로 현우의 병실로 들어갔다. 현우는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지영의 폭로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나서겠습니다. 저 여자가 한 짓을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이런 수모를? 아니 현우야, 넌 아직 몸 추스르는 게 먼저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다독였다. 여우가 꼬리를 흔들 때는 그 꼬리를 스스로 밟게 둬야 하는 법이야. 그날 오후 지영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앞두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기부금이라도 좀 챙겨주면 영상 내려준다고 해볼까. 지영이 변호사와 통화를 하며 낄낄거리던 그때 병원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녀는 지영의 이른바 템프로 시절 친구이자 지난 칠순잔치에서 지영의 옆에 앉아 순자를 비웃었던 유리였다. 유리는 화려한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최지영의 폭로는 100% 조작입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영의 측근이었던 유리의 배신은 치명적이었다. 유리는 기자들 앞에서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칠순잔치.
당일 지영이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던 녹취회의바 영상이었다. 야, 우리 시어머니 고기 냄새 장난 아니지. 오늘 일부러 여기 불러서 망신 주려고. 남편 수술비 알게 뭐야. 내 파티가 먼저지. 이 노인네 죽으면 이 호텔 다 내 거야. 그때 너희들 한 층씩 빌려줄게. 영상 속 지영은 순자에게 물을 끼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순자를 돈 나오는 고기 덩어리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다. 유리는 서늘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저도 지영이 친구지만 이건 아닙니다. 남편이 죽어가는 동안 샴페인을 터뜨리며 시어머니를 폭행한 건 바로 최지영 당신이었잖아. 사실 유리는 순자의 오른팔인 김 실장에게 이미 포섭된 상태였다. 지영에게 빌려준 돈을 떼일까봐 전전긍긍하던 유리에게 김 실장은 거액의 보상과 채무 해결을 제안했고 유리는 망설임 없이 지영을 배신한 것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동정의 여론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지영에게 쏟아졌다. 지영이 고시원 문을 박차고 도망치려 했을 때 그 앞에는 이미 경찰과 수십 명의 분노한 시민들이 서 있었다. 최지영 천벌을 받을 년 남편 목숨값으로 파티를 해 사람이냐. 지영은 몰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군중 사이를 헤치고 검은 장화를 신은 노파가 걸어 나왔다. 순자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지영의 화려한 선글라스를 발로 으스러뜨렸다. 지영아, 내가 말했지. 거짓으로 쌓은 성은 모래보다 쉽게 무너진다고. 순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지영의 얼굴에 묻은 가짜 눈물 자국을 거칠게 닦아냈다. 이제 네가 쓴 시나리오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현우는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궁지에 몰린 지영은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 도윤 손자를 몰래 데리고 잠적하며 순자를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순자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진실이 온 세상에 폭로된 후 지영의 삶은 말 그대로 시궁창으로 처박혔다. 그랜드 오션 호텔의 안주인을 꿈꾸던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현우는 깨어난 후 가장 먼저 이혼 소송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는 지영과 단 1초도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영아,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악성 종양이었어. 이제 그만 도려내야겠다. 현우의 차가운 선언에 지영은 악을 쓰며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법무팀의 대응뿐이었다. 통장 장호, 영원 집에서의 강제 퇴거, 그리고 쏟아지는 소송들. 쥐구멍에 몰린 지영의 눈에 마지막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래, 이옥분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게 뭔지. 내가 모르나 보지. 그녀의 시선이 유치원 가방을 메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 도윤의 사진에 머물렀다. 그날 오후 마장동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며 잠시 시름을 잇고 있던 순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저 도윤이 할머님. 도윤이 어머니가 오늘 조금 일찍 도윤이를 데려가셨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셔서 순자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챙그랑 날카로운 금속음이 시장 바닥을 울렸다. 뭐라고요? 지영이가 도윤이를 순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지영은 현재 친권과 양육권, 박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아이를 데려갈 권리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납치였다. 잠시 후 순자의 휴대폰으로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 배경은 어둡고 습한 어느 폐창고 같았다. 겁에 질려 울먹이는 도윤이의 모습과 그 뒤에서 서늘하게 웃고 있는 지영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니 놀라셨죠? 우리 도윤이가 할머니를 많이 찾네요. 근데 어쩌죠? 돈 100억이랑 해외 출국경 위조 여건이 없으면 도윤이가 할머니를 영영 못 볼지도 모르겠는데 영상 속 지영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이었다. 오늘 밤 12시까지 인천항 7부두로 혼자 나오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도윤이 목숨은 장담 못해요. 아시겠어요? 순자는 부르르르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옆에 있던 김 실장이 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위치 추적을...
아니, 경찰은 안 돼. 그녀는 지금 막다른 골목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 전 홀몸으로 마장동의 거친 사내들 틈에서 자식을 지켜내던 그 매서운 투지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김 실장, 마장동 식구들 전부 소집해. 얘 경찰보다 빠른 건 우리 애들이다. 지금 당장 인천항으로 가는 모든 길목에 우리 냉동 탑차들 배치해. 번호판 추적해서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막으란 말이야. 자정이 가까운 시각. 인천항 부둣가는 바닷바람과 비릿한 짠내로 가득했다. 지영은 도윤이를 거칠게 끌어안은 채 주위를 살폈다. 엄마, 무서워? 할머니한테 갈래. 흑흑. 시끄러워.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어디서 할머니를 찾아 가만히 있어. 지영이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려던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트럭 수십 대의 전조등이 일제히 켜졌다. 콱! 눈을 찌르는 강렬한 빛이 지영을 덮쳤다. 트럭들 사이로 검은 장화를 신은 순자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로는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평생을 뼈와 고기를 발라온 건장한 장정 수십 명이 몽둥이와 갈고리를 든 채 벽처럼 늘어섰다. 최지영, 네가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바다보다 깊고 차가웠다. 지영은 당황하며 도윤이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았다. 오지마. 오면 이 애 죽여버릴 거야. 돈 가져왔어. 여권은 순자는 멈추지 않고 한 발짝씩 다가갔다. 돈 여권, 너는 지금 네 자식을 인질로 삼고 거래를 하겠다는 거냐? 짐승도 제 새끼는 목숨 걸고 지키는 법인데 너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진짜 죽인단 말이야.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커터칼을 꺼내 들자 순자의 눈이 뒤집혔다. 내 손주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순자가 사자후를 토하며 달려들었다. 수십 년간 무거운 고기 짝을 어깨에 메고 단련된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빨랐다. 지영이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순자의 묵직한 고무장화가 지영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팍!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다. 순자는 지영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바닥에 처박았다. 그것은 우아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라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발톱을 드러낸 어미 사자의 모습이었다.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건드려 네가 낳았다고 다 엄마인 줄 알아. 순자는 지영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짝짝짝. 이건 내 아들을 기만한 죄. 이건 내 손주를 겁준 죄. 그리고 이건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처럼 산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경고다. 순자는 울부짖는 도윤이를 품에 안고 등을 돌렸다. 지영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김 실장, 경찰에 인계해.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모든 증거 제출해. 순자는 품 안에서 떨고 있는 도윤이의 길을 꼭 막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도윤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왔다. 이제 고기 냄새 안 나는 예쁜 꽃길만 걷게 해줄게. 부둣가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순자의 눈물 한 방울이 도윤이의 머리칼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영은 감옥으로 향하고 현우와 순자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지영의 아버지 상철이 딸의 복수를 하겠다며 순자의 마장동 가게에 불을 지르려 잠입하고 순자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인천항에 폭풍우 같던 밤이 지나고 마장동 축산시장에는 다시 일상의 비릿한 새벽이 찾아왔다. 지영은 구속 기소되어 차가운 철창 안으로 사라졌고 현우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며 순자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평화는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았다. 지영의 아버지 상철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옥분 여사의 갑질로 인한 가문의 몰락으로만 보였기 때문이었다. 공장은 경매로 넘어갔고 집도 잃은 상철은 술에 취해 길거리를 전전하며 복수심만을 키워갔다. 그의 비뚤어진 눈에는 자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딸을 감옥에 보내고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든 순자의 성공이 증오의 대상이었다. 이옥분, 내년이 내 딸을 망치고 나를 거리에 나앉게 해. 너도 똑같이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상철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통 2개를 채웠다. 그의 목적지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도 호텔도 아니었다. 순자의 심장이자 영혼이 깃든 곳, 바로 마장동 축산시장의 낡은 점포였다. 새벽 1시, 시장의 대부분 점포가 문을 닫고 고요함이 내려앉은 시각. 순자는 홀로 점포에 남아 내일 배달할 고기들을 손질하고 있었다. 아들 현우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가장 먼저 먹이고 싶은 소고기였다. 슥, 슥, 숫돌에 칼을 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시장 골목을 메웠다. 순자는 문득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만 번의 칼질로 굳은 살이 박이고 고기 기름이 배어있는 이 손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소란스러울까? 그때였다. 점포 밖에서 무거운 액체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코를 찌르는 강렬한 휘발유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칼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눈이 풀린 상철이 기름통을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이미 흥건하게 휘발유가 고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은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상철은 희죽거리며 라이터를 켰다 껐다 반복했다. 사돈, 누가 내 사돈이야. 내년 때문에 내 딸은 감옥에 가고 나는 알거지가 됐어. 네가 그렇게 아끼는 이 구질구질한 고깃간 내가 잿더미로 만들어줄게. 너도 나처럼 밑바닥에서 한번 기어봐. 상철씨 정신 차리세요. 지영이가 그렇게 된 건 제 욕심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닙니다. 당신도 그 욕심에 편승해서 내 아들 피를 빨아먹지 않았소. 닥쳐 돈 좀 있다고 가르치려 들지 마. 상철이 라이터 불꽃을 휘발유가 고인 바닥으로 던지려던 찰나 순자가 전광석화처럼 달려나와 상철의 손목을 낚아챘다. 평생 무거운 고기 짝을 어깨에 메고 단련된 순자의 아기 힘은 상철 같은 한량의 힘과는 차원이 달랐다. 악, 이거 놔. 이 노인네가 라이터 내려놔. 여기서 불나면 우리 점포만 타는 게 아니야. 옆집 김씨 앞집 이씨 평생 땀 흘려 일해온 사람들 삼터라고. 두 사람은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바닥 위에서 격렬하게 엉겨 붙었다. 상철은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라이터를 켜려 애썼고 순자는 온몸으로 그를 눌렀다. 칙! 라이터 불꽃이 켜지는 순간 순자가 상철의 손을 쳐냈고 라이터는 바닥에 떨어졌다. 다행히 휘발유가 없는 마른 바닥이었지만 불꽃은 작은 종이 상자에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기세를 올렸다. 불이야 불순자는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철이 순자의 뒤통수를 기름통으로 내리쳤다. 퍽! 순자의 시야가 번쩍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마에서 뜨거운 핏물이 흘러내려 눈가를 적셨다. 상철은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을 치더니 타오르는 불길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안 돼, 불을 꺼야 해. 순자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소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불길은 이미 점포 벽면에 걸린 비닐 천막을 타고 천장으로 번지고 있었다. 비릿한 고기 냄새가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다. 순자의 평생이 담긴 공간이 불꽃에 먹히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현우였다. 잠이 오지 않아 어머니를 모시러 왔던 현우가 연기를 보고 달려온 것이었다. 현우는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순자를 껴안았다. 현우야. 불 꺼야 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불보다 어머니가 먼저예요. 현우는 순자를 업고 밖으로 뛰쳐나왔고 뒤따라온 시장 상인들이 소화기와 양동이를 들고 달려들어 불길을 잡기 시작했다. 마장동 식구들이었다. 그들은 순자가 평소에 베풀었던 정을 잊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새벽녘 불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점포의 절반이 검게 그을렸고 순자가 아끼던 낡은 칼 받침대도 재가 되었다. 순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현우의 부축을 받으며 타버린 점포를 바라보았다.
그때 김 실장이 경찰에 붙잡힌 상철을 데리고 나타났다. 상철은 시장 입구에서 도망치다 상인들에게 붙잡혀 넉마가 된 상태였다. 회장님 이자를 어떻게 할까요? 방화치상입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상철을 보았다.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떠는 그 남자는 이제 증오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는 가련한 존재였다. 김 실장, 경찰에 넘겨라. 하지만 지영이 때와는 다르게 처리해. 순자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공소 취하 같은 건 없어. 다만 저 사람이 가진 모든 빚을 내가 인수하겠어. 그리고 저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 시장 쓰레기 분리수거장 청소부로 취직시켜줘. 평생 자기 죄를 씻으며 제 손으로 땀 흘려 밥 벌어 먹는 게 뭔지 배우게 해라. 그게 내 복수다. 상철은 멍하니 순자를 바라보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돈만 알던 그에게 순자는 돈보다 무서운 삶의 가치라는 형벌을 내린 것이다. 순자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점포는 탔지만 사람들은 남았고 아들은 곁에 있었다. 현우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뼈대만 남아있으면 살점은 다시 붙는 법이야. 그게 마장동 방식 아니겠니? 순자의 얼굴에는 고기 연기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불탄 점포를 재건하며 순자는 진정한 마장동 여왕으로 거듭난다. 한편 감옥 안에서 지영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며 면회를 온 현우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기는데 그 부탁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음모가 드러난다. 검게 그을린 기둥 위에 새 석가래가 올라갔다. 순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직접 망치를 들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을 짓는 현장이 아니었다. 30년 넘게 핏물과 땀방울이 밴 마장동의 그 작은 점포를 제 손으로 다시 세우고 있었다. 회장님 인부들에게 맡기시지 왜 직접 고생을 하십니까? 김 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렸지만 순자는 묵묵히 못을 박았다. 김 실장 고기는 뼈가 튼튼해야 살이 예쁘게 붙는 법이야. 내 인생도 이 가게도 남의 손 빌려 세면 금방 무너져. 내가 내 땀으로 다시 세워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지. 시장 상인들은 그런 순자의 모습에 경외심을 느꼈다. 마장동 할멈이 아니라 진정한 여왕의 귀환이었다. 불탄 점포 앞에는 상인들이 가져다 놓는 화분과 떡바구니가 가득했다. 순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재건하고 있었다. 한편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갇힌 지영은 전혀 다른 재건을 꿈꾸고 있었다. 수의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있는 그녀의 눈은 여전히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현우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아이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 진심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눈물의 호소였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현우가 면회를 왔다. 지영은 면회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현우를 보자마자 오열하기 시작했다. 현우 씨,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감옥에 들어와 보니 알겠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나 여기서 매일 밤 도윤이 이름 부르며 울어. 현우는 착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몰락은 그에게도 고통이었다. 지영아, 이미 늦었어. 우린 끝났고 도윤이는 잘 지내고 있어. 알아?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할게. 내가 도윤이를 위해 쓴 편지랑 작은 일기가 있어. 도윤이가 성인이 되면 전해달라고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거든. 근데 그 안에 도윤이 돌 때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어. 그거 한 장만 꺼내서 보여주면 안 될까? 그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나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지영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현우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지영의 마지막 독침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날 저녁 순자의 임시 사무실로 현우가 찾아왔다. 현우의 손에는 지영이 말한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지영이가 도윤이한테 줄 편지라는데 안에 사진 한 장만 꺼내보겠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애 엄마니까요. 순자는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짐승의 근육을 만져온 순자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다.
현우야 짐승은 덫에 걸렸을 때 가장 슬픈 소리를 내는 법이다. 하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발악이지. 순자가 직접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영의 말대로 낡은 일기장과 아기 신발,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일기장의 두툼한 표지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었다. 서걱, 순자가 날카로운 칼끝으로 일기장 표지 안쪽을 찢어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얇게 압축된 서류 한 장과 해외은행의 카드가 쏟아져 나왔다. 현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게 뭡니까? 지영이가 빼돌린 비자금 계좌 정보다. 그리고 이 서류는 네가 의식이 없을 때 네 인감을 위조해서 미리 만들어둔 재산 증여 확인서구나. 도윤이한테 주는 편지 속에 숨겨서 나중에 도윤이를 통해 이 돈을 다시 세탁하려고 한 게야. 지영의 마지막 부탁은 감옥 밖으로 자신의 숨겨둔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치밀한 밀수 작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조차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이었다. 순자의 눈에서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김 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당장 교도소로 가자. 저 여자의 가면을 내가 직접 찢어버려야겠어. 교도소 접견실. 다시 나타난 순자를 보고 지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나 순자가 유리창 너머로 찢어진 일기장 표지를 들이밀자 지영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변했다. 지영아, 네가 낳은 자식의 일기장에 독을 발라 자식을 인질로 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식의 미래를 범죄로 더럽히려 해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접견실 전체를 얼려버릴 듯 강력했다. 어머니, 그거 오해예요. 저는 그냥... 닥쳐 이 짐승만도 못한 연순자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둔탁한 소리에 지영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다. 너는 오늘 네가 가진 마지막 기회 어머니라는 이름마저 스스로 버렸다. 이제 도윤이는 내가 지킨다. 너는 평생 이 안에서 네가 숨긴 그 차가운 숫자들만 세며 썩어라. 내가 내 형량이 늘어나도록 이 증거들 경찰에 다 넘길 테니까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지영이 유리창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순자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아들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현우야, 이제 진짜 독을 다 빼냈다. 이제 우리 도윤이한테는 진짜 따뜻한 밥상만 차려주자. 마장동의 밤하늘 위로 지영이 꿈꿨던 검은 음모들이 흩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순자의 점포 위로 다시금 비릿하지만 정직한 삶의 냄새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마장동 점포의 재건축하 잔칫날, 순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한다. 한편 빈털터리가 된 상철은 순자의 배려로 시장 청소부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노동의 무게를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는데 마지막 결말을 향한 감동의 서사가 펼쳐진다. 마장동 축산시장의 새벽은 평소보다 더 활기찼다. 검게 타버렸던 순자의 점포가 다시 문을 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금박 간판 대신 순자는 30년 전 처음 걸었던 낡은 나무 간판을 다시 깎아 걸었다. 옥분 상호회. 그 투박한 글씨 위로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 앉았다. 어이, 옥분 할머니, 회장님, 오늘 고기 맛 좀 봐도 되지. 옆 점포 김씨의 너스레에 순자는 웃으며 칼을 들었다. 회장은 무슨? 여기선 그냥 고기 써는 할멈이야. 오늘 우리 아들이 직접 구운 고기 잔뜩 내놨으니 배 터지게 먹고. 가들 점포 앞에는 커다란 불판이 놓였고 현우가 소매를 걷어붙인 채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고소한 고기 향기가 시장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지영의 아버지 상철이었다. 그는 순자의 배려로 구속을 면하는 대신 마장동 시장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했다. 한때 사장 소리를 들으며 거드름을 피우던 상철의 손에는 골프차에 대신 커다란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점포 앞에서 웃고 있는 순자와 현우를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빗질을 했다. 순자가 그런 상철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갔다.
상철은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사부인, 아니, 이 회장님. 순자는 대답 대신 갓 구운 갈비살 한 접시를 상철에게 내밀었다. 빈속에 먼지 마시면 몸 상해. 가서 한 점 먹고 일해. 상철은 접시를 받아들고 손을 부르르 떨었다. 핏물이 가시고 노릇하게 익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은 순간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돈만 쫓으며 사람을 도구로 봤던 자신의 지난날이 이 투박한 고기 한 점의 온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영이도 저도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됐소. 땀 흘려번 돈으로 먹는 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법이야. 그 맛을 알았으면 이제 됐어. 어서 가서 일이나 봐. 순자는 상철의 어깨를 툭 치고 돌아섰다. 그것은 용서이자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무거운 가르침이었다. 잔치가 한창일 무렵 순자가 사람들 앞에 섰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 대신 여전히 핏물이 군데군데 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평생 마장동에서 칼 갈며 번 돈 사실 꽤 됩니다. 강남에 빌딩도 있고 호텔도 가졌지요. 하지만 불난 가게를 고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그 돈이 아니라 오늘 나랑 같이 고기 먹어거준 여러분의 웃음소리라는 걸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순자의 옆에 선 김 실장이 정중하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저 이옥부는 오늘부로 그랜드오션 호텔과 강남 빌딩 2채를 포함한 제 모든 개인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자 장학재단을 설립해 우리 시장 자식들 학비대주고 집 없는 노인들 쉴 곳 만드는 데 다 쓰겠습니다. 시장이 술렁였다. 수천억 원의 재산을 한순간에 내놓겠다는 선언이었다. 현우도 미리 알고 있었던 듯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옥분 상회는 제 손주 도윤이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도윤이가 제 힘으로 땀 흘려 밥 벌어먹는 법을 배울 때까지 이 가게는 마장동 상인회의 공동자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순자의 말에 상인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돈 때문에 가족이 파탄나고 자식을 인질로 삼는 비극을 목격했던 순자는 재산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물려주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섰다.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마지막으로 현장 검증을 위해 들른 지영이 수갑을 찬 채 내렸다. 그녀는 화려한 호텔 주인이 된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상인의 존경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는 마장동 여왕 순자를 보았다. 지영은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저 고기 비린내 나는 앞치마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훈장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순자는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김 실장 오늘 고기 참 좋다. 냄새도 향기롭고. 예, 회장님. 사람 냄새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양이 높게 뜬 마장동 시장 위로 지난 60년의 고단함과 원망이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순자는 다시 칼을 잡았다. 아들과 손주에게 차려줄 따뜻한 저녁 밥상을 준비하기 위해. 세월이 흘러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순자. 현우는 진정한 사업가로 거듭나고 도윤이는 훌륭하게 자란다. 그리고 어느 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영이 마장동을 찾아오는데 60년 마장동 서사에 장엄한 마침표가 찍힌다. 7년의 세월이 마장동 골목을 타고 흘러갔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도축 트럭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순자의 점포 옥분 상회가 있던 자리는 이제 마장동 상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복지센터와 나눔 식당으로 변해 있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칼을 잡지 않았다. 굽은 등과 마디마다 튀어나온 거친 손가락이 지난 60년의 치열한 사투를 증언하고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훌쩍 커버린 도윤이 순자의 어깨를 다독였다. 대학생이 된 도윤은 방학 때마다 마장동에 내려와 아버지를 도왔다. 순자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도윤의 눈에는 현우의 성실함과 순자의 강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현우는 이제 재벌 가문의 후계자가 아니라
마장동 협동조합의 의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기부한 재단으로 시장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질 좋은 고기를 정직한 가격에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을 키워냈다. 그는 더 이상 넥타이를 매지 않았지만 수억 원짜리 정장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당당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이른 새벽이었다. 시장 어귀에서 허름한 점퍼 차림의 한 여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몇 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영이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었다. 짧게 자른 머리에는 흰 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은 세월의 풍패 깎여 야위어 있었다. 지영은 멀리서 옥분 상회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 현우와 자신을 쏙 빼닮았지만 너무나 바르게 자란 도윤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곁에서 시장 사람들에게 존경 어린 인사를 받는 순자를 지켜보았다. 지영은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시장 골목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곡이 비린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집의 냄새로 다가왔다. 그때 누군가 지영의 앞에 낡은 목판 하나를 내려놓았다. 빗자루를 든 노인, 그녀의 아버지 상철이었다. 왔냐? 상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시장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제 손으로 번 돈으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는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지영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오열했다. 아빠,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다 망쳤어. 상철은 딸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부인께서 말씀하시더구나. 뼈만 남아있으면 살은 다시 붙는다고. 지영아,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땀 흘리며 살자. 그게 우리가 속죄하는 길이다. 순자는 시장 옥상 벤치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김 실장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회장님, 아니 할머니,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십니까? 순자는 자신의 흉터투성이 손을 내려다보았다. 60년간 칼을 쥐었던 손아들을 지키기 위해 피를 묻혔던 손, 그리고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던 그 모진 손이었다. 김 실장 고기를 썰어보면 말이야. 기름기는 금방 녹아 없어지지만 뼈는 아주 오래 남지. 사람 인생도 똑같아. 화려했던 돈이나 권력은 기름기처럼 금방 사라지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뼈대는 평생을 가는 법이야. 예순자는 멀리 시장 입구에서 상철과 함께 조용히 떠나는 지영의 뒷모습을 보았다. 순자는 그녀를 부르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지영이 이제는 자신의 발로 정직한 땅을 딛고 살아가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을 뿐이다. 도윤아 현우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트. 순자의 부름에 아들과 손주가 달려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시장 골목을 따라 길게 이어졌다. 마장동 축산시장. 이곳엔 여전히 피냄새가 나고 거친 함성이 들리며 누군가의 땀방울이 바닥을 적신다. 하지만 그 비릿한 냄새 뒤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도축한 부모들의 거룩한 향기가 배어 있었다. 순자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세상에서 가장 진하고 가장 정직한 사람의 냄새가 그녀의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